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내일신문 시경 캡을 맡고 있죠. 김영선 기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된 일일 명예 기자 신장식 변호사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인사를 드린 이 세 분과 오늘 대담 꽉 채울 건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MBC 라디오에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 후폭풍이 거셉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따는 건 공관병이 할 거다. 가장 큰 자충수는 아무래도 이 삼청교육대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 김영선 기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이 참 기이한 방식으로 역사에 남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보시기에 삼청교육대에 안 보내도 될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그 기준을 생각이 봤을 들었습니다. 아마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고 있는 아마 기자들도 다 삼청교육대 보내야 된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분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청교육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뭐 상관도 안 하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막 하신다는 거죠. 아니 네. 동네 부동산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동네에서 그냥 막걸리 한잔 하면서 네네. 이 사람 삼청교육대라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소위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거론되던 분이 누군가에게 삼청교육대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장 출신이. 네. 이건 기본적으로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인권 유린이나 그거를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박찬주 전 그 육군 대장님 꼭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에 감은 누가 따느냐? 배고픈 사람이 따는 겁니다. 공간병이 따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명심하고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제가 그 불법적이고 그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극기 훈련들을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분이 이렇게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느냐.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표출한 근데 것입니다. 대장님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어떤 사과는 난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대장님. 응원하는 문자도 많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응원하는 분들이 네. 다 삼청교육대의 어떤 그런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이었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당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임태훈 소장의 그런 인권을 활동을 하는 분의 그 비인권적인 그 행태에 대한 분노로서 알겠습니다. 지지하는 여기까지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사과는 못하겠다. 끝까지 기존 입장을 좀 굽히지 않았는데 정상근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들을.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런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저런 인터뷰는 또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네. 삼청교육대 얘기를 하면서 이 삼청교육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극기 훈련,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훈련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좀 발언인 거고. 문제 발언이죠. 네, 뭐 어쨌든 그러면서 뭐 그 뭐랄까 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면서 뭐 그 감을 뭐 그 관사에 있는 감을 어떻게 뭐 사령관이 따냐, 뭐 청와대에 있는 감은 대통령이 따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네. 청와대에서 감을 따는 분들은 월급을 받죠. 네. 그렇죠. 네. 공관병들이 월급을 받고 물론 이제 월급을 받지만 뭐 그게 이제 뭐 그 실질적인 월급 개념의 월급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에 부담을 더 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삼청교육대 우리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50여 명이 되고 그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하신 분들 거의 한 400명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렇게 언급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계속 파장이 있어요. 홍문종 대표는 그 박찬주 대장이 우리 공화당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황교안 대표와 친한 전광훈 목사는 자유한국당이 이 영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 저 광화문 가면 아까 응원 문자도 많이 온다. 네네네. 응원해 주시면 많다. 광화문 가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박찬주 전 대장을 이렇게 영입했던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분의 인사 스타일이 굉장히 밀실 그 뭐 인재 영입의 공식 절차를 거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밀실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광화문 가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줄 아는데 실은 네. 광화문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잘 보셔야 될 건 거대한 밀실입니다. 그 바깥과 소통하고 있지 못해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그 소위 체인버 에코 이펙트라고 해서 밀실 효과. 네네. 밀실에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다음에 박찬주 그 장군도 거대한 밀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네. 황교안 대표가 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 밤샘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은 뭐 그 안보 전문가라고 지칭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 군에서도 그 신앙이 좀 두터운 사람으로 좀 알려져 네, 있는데 네, 그렇죠. 혹시 황교안 대표가 이 정치라는 것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영역을 좀 종교와 혼동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한편으로 좀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으로 어떤 정치적 능력의 척도를 계산을 하는 건가 아니면 네, 네. 어떤 이제 사상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건가 뭐 그렇다면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당내 인재 영입 위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보다는 네. 어느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정치와 종교는 완벽하게 분리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실 이제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입장이었다가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사실상 보류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국민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는데요. 어떻게 한국대로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은 이제 가든 말든 네네. 어떤 한국당에서 원래 노렸을 만한 어떤 영입의 어떤 효과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이분을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정말 귀인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고 네네. 약간 오만해지는 자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이번에 어떤 제대로 여론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게 아니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좀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귀인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상직님, 극기 훈련이라니 참 그 인식 수준이 놀라울 뿐입니다. 6019번님, 박찬주 대장 공관병들이 당한 거 본인이 경험하면 어떤 말을 할지. 1347번님, 박 대장은 절대로 신념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네. 이 보면서 네.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전에 인재를 영입하거나 할 때 오른쪽은 자신이 있으니까 주로 중도 네, 네. 이런 쪽으로 영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고 그랬죠. 이전에 보면 그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공약대로 했으면 굉장히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것보다도 더 중도나 왼쪽으로 갔을 것 같은 당시 파격적이었죠. 그런 굉장히 네. 파격적이었는데 근데 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님이라든지 네. 노조탄압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네. 또 박찬주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판단, 전술적인 판단보다는 본인의 소위 보수 기독교와 공안이라고 하는 본인의 신념과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사실은 내년에 이런 계속 오른쪽으로 행보를 가지고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황교안 대표님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미국의 혁신성, 인도의 확장성, 베트남의 가능성, 중국의 역동성. 모두 당신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자산을 세계로 넓히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 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넓은 공원을 계획하고 공원을 조망하는 오피스와 400여석 규모의 컨퍼런스 홀, 일과 휴식을 생각한 몰과 레지던스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공원 속 캠퍼스로. 혁신은 혁신적인 공간에서 시작되니까.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11월 오픈 예정. 문의 02-839-3900 현대건설. 2019년 9월 말 건축 면적 기준입니다.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식 멤버가 되신 신 변호사님 환영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고정 확정? 고정 확정, 네. 네. 늘 1일 명예 기자를 주장하시다가 결국은 정식으로. 양금숙님이 신장식 변호사님 의견 기대되네요. 보는 관점이 남다르신 듯해서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6407번님도 신 변호사님 진짜 대담한 1일 기자시네요. 이렇게 응원 문자 많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맹활약 부탁드리고요. 윤지호 씨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경찰이 윤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신청했는데요. 김영선 기자,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일단 5가지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셨는데 5가지나. 예, 예, 네. 네. 같이 책을 쓴 김수민 작가가 일단 명예훼손하고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한 박훈 변호사가 윤 씨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기 혐의가 있다 해서 고발을 또 했고 네. 또 윤 씨에게 또 후원금을 보낸 누리꾼 분들도 네.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에 BJ로 활동할 당시에 약간 문제되는 방송을 했다 해서 통신매체 이용죄로도 지금 이용 음란죄로도 고발장이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증언을 하러 한국에 왔다가 그 이후에 네네. 이게 얻어간 이 혐의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신장식 변호사님 이 인터폴 적색 수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립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대상은 어떻고 일반적으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외국에 있는데 행방이 묘연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네. 국제 형사 경찰기구 그 회원국 190개 네. 이 정부 간에 이렇게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수배의 종류가 한 8가지 정도 되고 적색 8개. 수배가 가장 단계가 높아요. 높은 수위에.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적색 수배의 경우는 그래서 강력범죄사범, 조직범죄사범, 5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이 대상이라서 실제로 네. 윤지호 씨 5개 혐의로는 이 적색 수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경찰에서는 윤 씨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적색 수배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조현천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윤지호 씨가 지금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조현천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찾지?
식용캡을 맡고 있는 예. 김영선 기자, 윤 씨- 경찰은 어떤 입장? 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유명인이라서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명인이라서 주목도가 높아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네. 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경찰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게 있냐면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법원에서도 일부 혐의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 사람이고 하니까 당연히 피의자로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신문 조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네네.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분이 나오시지 않으니 그리고 이분이 외국에 있으니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왜 법원에서 구속영장 그 발부할 때 그때의 개념과 이게 지금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발부할 때 개념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 고민을 하는 겁니까? 구속영장도 왜 판사가 이제 좀 내용을 보고 네네, 그렇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하잖아요. 체포영장 발부도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심의 기간을 그렇지는 거칩니까? 않고요. 체포영장은 아무래도 이게 뭐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정도고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훨씬 좀 그래서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하죠. 그리고 체포영장은 사후에도 사실 긴급하게 사람 앞에서 막 도둑놈이 도망가면 바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행범일 그래서 경우, 네. 예, 사후에도 또 이렇게 발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사후 발부는 안 되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훨씬 더 심각하게 예, 바라본다. 바라보는 거고요. 체포를 하고 나서는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하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체포영장으로 인신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48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구속영장은 훨씬 더 길죠. 예. 지금 경찰은 그래서 인터폴이 윤지호 씨를 강제로 그 체포할 것이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내부 분위기는? 인터폴이 이론적으로는 인터폴이 뭐 그 체포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런 그렇죠.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그 해당 그 분이 계신 그 경찰에게 요청을 해서 그 해당 구의 경찰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적색수배가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적색수배를 요청할 때 왜 하필이면 적색수배냐, 왜 네.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어떤 사회적 주목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 말고 어떤 약간 이거 뒷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밑에 이제 다른 단계의 수배가 있지만 사실 인터폴이라는 기관이 그렇게 신속하게 190개나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엄청나게 이 수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주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색 수배 정도는 돼야지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소재지를 탐지하고 이런 거가 약간 흐름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경찰이 조금 세게 때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냥 그 밑에 단계에서 하면 좀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적색 수배로. 네네네. 근데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게 그렇습니까? 문제죠.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인터폴에서 또 심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 그 사람이 내부에서. 진짜로 적색 수배를 그렇겠죠. 요청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여권 무효했다고 하더라도 네. 불법 체류자로 그쪽 그 경찰에서 무슨 뭐 다른 이유로 체포돼서 네. 아예 뭐 출국을 시킨다든지 하는 데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라는 거는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압박 조치라고 보는 게 네네. 마땅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도 외교부에서 한두 달 정도 걸리는 네네, 그런 시간이 상황이라서. 걸리죠. 예. 네. 1003번님이 윤지호 씨 후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깨끗하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지금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경찰을 비판하고 있어요. 경찰에 진단서를 보냈고 서면이나 화상 조사를 요청했는데 자기 요구를 묵살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소환만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왜 제때 수사를 안 하고 증인에게 그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의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접 대면을 해서 신문을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뭐 진단서나 어떤 그런 조사 진단서 특히 네네. 그 부분은 신빙성을 경찰이 좀 사실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분이 윤지호 씨가 와야 할 들어와야 필요가 된다. 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신문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깨야 할 정도의 배려할 요인인지 그 정도의 고려 요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냈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위헌 법률 심판 어떤 위헌 거죠? 법률 심판을 법원 측에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허위사실 공표 네네. 죄로 지금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허위사실 공표 죄가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 법률을 적용을 해서 형사 재판을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부당하다. 네. 예, 대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신청을 해달라라는 네. 요청이에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 법원이 이거 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직접 이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처벌 조항의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는 겁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 그 자체가 뭔가 애매하다는 겁니까? 허위사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와 공표의 정의가 모호해서 네.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 그러니까 형사처벌하는 건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대법원에 이제 올라갈 때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 네. 법리 오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양형 부당을 다툴 때는 10년 이상의 형이 우리가 그 형을 부과받았을 때 네, 그때만 선고받았을 양형 때. 부당을 다툴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이 300만 원 가지고는 네. 대법원에 가서 다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되고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굉장히 중차대한 거니까 나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정상 기자 이게 어때요? 뭐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하여튼 유죄라고 해도 이게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정치적인 원 생명이 이하면은 거기서 결정되죠. 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100만 원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대법원에 가면은 그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목이 2심에서 나온 게 뭐 유죄가 맞냐 이제 무죄가 맞냐 아니면 뭐 잘못됐냐 아니냐 그 정도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 300만 원은 좀 과한데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재명 지사가 좀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신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대법원이 이제 그 헌재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판결 늦추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상 보면 2심 판결 이후에 3개월 안에 판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법원에서 12월 달 안에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본인의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대중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네네. 실은 법리 오해를 그냥 다투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 과정에서 네. 질문에 답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2심 판결문도 보자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한 거다라는 논리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 그 자체보다는 네네. 그 말의 취지를 해석해서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리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런 식으로 포섭하는 거는 네네. 이전에 그 이 사실 왜곡죄까지를 그러니까 네.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 말고 허위 사실을 왜곡해서 그 말하는 것까지도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했던 시절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네네. 근데 그 법리로 돌아가서 이재명 지사를 처벌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정면 승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 근데 부분에 어쨌든 정치적 있어서는. 효과는 네. 충분히 뭐 누릴 수 있겠다. 잊혀져가는 이재명을 다시 환기했으니까. 네. 김영선 기자 어떻게 봐요? 좋은 전략입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이 지사께서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시면서 네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거는 변호인들의 판단이었다라고 네. 하면서 약간 슬쩍 빠져나가는 모습을 사실 보이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도 법률가면서.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어차피 그렇게 뭐 전략을 만약 정치적 전략을 가지고 하셨다면 네네. 좀 더 정면 승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변호인이 한 거다라고 왜 말씀하시지? 약간 좀 제가 알던 이재명 지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 답지 않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그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7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뭐 이런 거물급 전관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뭐 특목고 없애자고 하더니 자기 자녀들을 특목고 보냈다 이런 맥락의 비판 같기도 한데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뭐 민변 전 회장은 전관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네. 근데 뭐랄까 하여튼 뭐 본인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본인의 뭐 방어권을 위해서는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렇죠. 뭐 그 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측면은 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말했던 것과 네, 뭐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이제 전관이 통한다라는 것을 뭐 이른바 이제 뭐 좀 여러 그 좀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네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셈이 됐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형식상 전관예우를 또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전관예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재명 재편안에서 전관예우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가는 저는 좀 다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검찰 전관의 핵심은 덮어주기가 핵심이고 네네. 기소하지 않는 게 핵심이고. 네네. 예. 그다음에 법조계 그 법원 사법부에서 사실 전관예우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는 민사소송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네.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만 실제 심리까지 안 가고 그냥 기각해 버리는 네네.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대법관 출신들이 같이 그 변호인으로 올라가거나 대리인으로 올라가면 적어도 심리는 해준다 이런 정도고 그래서 도장값이 얼마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재명 형사재판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할 여지는 별로 없어 그렇게 보인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5661번님, 박지원 의원은 왜 이재명 지사 선처를 바라는 걸까요? 저도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박지원 의원 뭐 31개 지자체 단체장 일반 시민 10만 명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어요. 김영선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사실 굉장히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시고 그렇죠. 예, 이렇게 어떤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이 주요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시민분들이 나서주시는 거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네네. 이 탄원서라는 게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많은 재판들에서 그래왔듯이. 그래서 네네. 아마 그냥 여론전 정도의 어떤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박지원 의원이 등장해서 더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화요일 대담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